안녕하십니까, 김민수입니다. 자, 2022년 산업안전기사 3회 필기시험 CBT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그 시험들 잘 보셨는지요? 다 잘 보셨을 겁니다. 또 그렇게 응원을 드리고요. 이 여러 개의 과목 중에 항상 본인이 자신이 있는 과목, 또 본인이 이 과목에서는 가장 꽈락만은 면하자 하는 과목 등등의 그 본인만의 특성이 있을 거예요. 뭐 궁합이니 뭐 그러한 비유보다는 본인이 전공을 했던 그러한 과목도 있을 거고, 또 그렇지 않아도 공부를 하다 보면은 본인의 어떤 그 수험 패턴하고 맞는 그런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지금 총 6개의 산업안전 그 과목에서 과락이 예상되는 과목, 그리고 고득점이 예상되는 이제 과목들, 이거에 이제 형평을 서로 이렇게 맞추는 거죠. 고득점을 최대한 높여주고, 그리고 이제 과락을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높낮이를 맞춰줘서 합격 점수를 넘기는 그러한 부분으로 수험 방법이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그동안 기출되었던 수많은 기출 문제들이 거의 문제은행식이었다는 거죠. 문제도 그대로 사지선다식의 보기 내용도 그대로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암기예요, 암기. 그래서 시험에 대한 그러한 점수를 올리는 부분을 일반적인 수험서에 있는 이론, 뭐 그러한 부분을 먼저 중점적으로 보기 전에 뭐 단기간 도저히 이론 쪽보다는 차라리 기출문제 쪽으로 승부를 걸겠다, 시간이 별로 없다, 이러한 수험 전략이 과거에는 거의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2개월, 3개월 뭐 그런 기간 만에 뭐 자격증 취득을 이루었다 하는 그러한 그 합격 후기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좀 출제 기준의 패턴이 변경이 됐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의 문제은행식의 그 기출 문제들의 출제 기준 흐름은 쭉 유지되고 있는데, 이제는 좀 이론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명확히 숙지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면은 문제에서 당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많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을 비꼰다고 해야 될까요? 간단한 계산식의 수치를 바꿔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문제은행식의 문제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수치만 바꿔요. 그리고 일반적인 이론일 때 간단한 이론의 정의만 묻던 문제가 그 이론을 조금 활용화하는 그런 식으로의 문제 출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수험의 방법이 바뀌어야 되고, 이러한 수험의 이러한 출제 기준은 이제는 1차 필기뿐만이 아니라 2차 실기에 가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그러한 예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3회 필기 시험에서의 전반적인 그 총평을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좀 신유형, 새로운 유형의 다양하고 응용된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렇게 단순하게 문제만을 외우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는 좀 정답을 구하여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어떠한 과목에 한정되어 있는 그러한 작전이 이제 점점 폭이 좁아질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개념 이해가 조금 출제 기준 부분에서 비중이 많이 둔 그러한 시험이었고요. 기출변경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계산식의 수치를 변경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는 뭐 거의 뭐 한 2년 전, 3년 전부터 살살 기존에 우리가 흔히 보아왔던 문제은행식에서 탈피하는 그러한 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업안전 기사에서 제일 공부하면서 좀 까다로운 게 일반적인 법령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도 들어가고 우리 이제 전기설비 규정 등등의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그 흔히 우리가 산업안전 기사 시험에 이렇게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일반적으로 아주
아주 몇몇 이렇게 극히 제외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직장이나 회사에서 그래도 안전 쪽 관련된 일을 전문적으로 하진 않았더라도 주변에서 안전보건이나 이런 관리에 대한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또 그러한 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접촉을 해 보셨어요. 산업안전보건법이야 그냥 뭐 좋다. 수험서에 있는 내용대로 이러한 부분들은 감안하고 공부를 하도록 하자 하지만 각각 뭐 건설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또는 전기 관련 분야에서 특히 관련된 법령 중에 이 전기위험 방지 기술에서의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이 이렇게 좀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개정된 법에 대한 또 빠른 이해나 암기 이론 등등이 또 필요했고요. 또 계산식에서 또 단위 환산을 주의해야 되는 그러한 조금 난도가 높은 그러한 문제들이 나왔어요. 과목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안전관리론은 보통 그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우리가 흔히 그래도 80점, 85점 정도까지는 노릴 수 있는 그러한 과목이었는데 난이도 자체는 높지 않았지만 안전관리론에서 다루고 있는 일반적인 이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이나 심리 쪽에 관련된 것. 그러한 내용의 이론들이 이제는 완벽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풀 수 없을 정도로 가는 그런 출제 경향들이 바뀌어졌고요. 다음에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은 공학 두 분야가 합쳐져 있는 그러한 과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양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인간공학 그리고 시스템에서의 위험 분석 기법, 설비 유지 관리 등등에 상당히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최대한 그 두 개의 공학에 관련된 부분을 그래도 좀 축소해서 너무 광범위한 출제 기준을 유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인간공학도 조금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우리 안전관리론만큼은 되진 않더라도 그래도 한 80점 정도를 맞을 수 있는 과목 정도로 이렇게 예상하고 수험들을 했었는데 이제는 자칫하면은 이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도 과락 과목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그 부분은 뭐냐? 우리 기계 위험 방지 기술하고 거의 마찬가지예요. 출제 기준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출제 부분의 폭이 넓어져서 좀 공부하기가 또는 문제 풀기가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부분으로 인간공학과 시스템 안전공학을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기계위험 방지 기술까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도 예전까지는 그래도 80점 정도로 예상했는데 뭐 기계위험 방지 기술 자체도 뭐 70에서 뭐 한 75점 정도를 유지했었는데 이 두 과목도 거의 70점대를 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됐고요. 이제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도 제가 뭐 실질적으로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릴 때 한 2년 전만 해도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 탈피가 되는 과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기 위험 방지 기술은 항상 우리 수험생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가락만이라도 넘기자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좀 문제 자체들이 이제 수리적인 부분을 개념을 둬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로 이제 점점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요. 화학 설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 화학 반응식 원리를 이해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초적인 화학에 관련된 개념을 충분히 알고 있지 않으면은 응용 문제 쪽에서 조금 점수가 나오지 않는 그러한 또 과목들이 되겠습니다. 건설은 조금 좀 평이하게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 산업 안전이 제조업 쪽인데 좀 건설 쪽에 관련된 부분에 그렇게 좀 부담을 느끼지 않는 그런 배려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요번 같은 경우는 좀 평이하게 출제되어서 한 70점 이상, 75점 정도를 볼 수 있는. 그래서 한 우리 전체적으로 70점 정도의 득점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많은 분들이 좀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으로 예상을 합니다. 거의 이렇게 뭐 아주 어렵다고는 말씀드리지는 않고 한 중상 정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출제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예로 들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전 같으면 하인리 재행 구성 비율에서 그냥 우리가 문제 보기에 하인리의 재해 구성 비율, 자 이게 정답이다 치면은 여기서 수치만 틀리게 해줬던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엄한 답들을 한 3개 써주고 구하라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1대 29대 300의 구성 비율 중에 무상의 사고가 600건이라면 사망 또는 중상은 얼마냐 하는 거예요. 무상의 사고가 300건일 때에 사망 또는 중상 재해 발생이 1명이다. 그러면은 무상의 사고가 600건일 때에 숫자를 구하는 것이죠. 2배가 됐으니까는 당연히 답은 2번이 돼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이 1대 29대 300만 딱 기억을 해두세요라는 이런 기본적인 암기 방식에서 수치를 대응을 해줄 수 있다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경향이 되었습니다. 어떤 결함수의 미니멀 컷셋을 구한 결과 주었죠. 시스템 위험 분석, 특히 결함수 분석법의 FTA에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이런 경우들은 심지어 뭐 자격증 시험에 관련되어 있는 강사 또는 뭐 여러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데서 많은 카페나 이런 쪽에서 보시면서 공부들을 하실 텐데요. 포기를 하라고 했어요. 문제 과정 자체를. 그냥 문제의 내용, 주어지는 발생 확률, 그리고 거기서 발생되는 컷셋이 당신이 공부해왔던 기출문제와 변함이 없다 그러면 그냥 답을 외우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문제 역시 답을 외우고 계셨으면 맞는 답인데 이제 그러한 수험 방법을 탈피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음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2차 실기 때도 언제든지 응용이 돼서 FT도를 주어지고 그 FT도에서 발생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로 발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니멀 컷셋은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즉 정상사상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사상이에요. 사상들의 묶음들이에요. 미니멀 컷셋이 3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 둘, 3개. 그러면 이 미니멀 컷셋은 이 하나만 발생을 하면은 정상사상, 고장이 발생될 수 있으니 이러한 3개의 미니멀 컷셋은 즉 5화로 묶어지게 되는 거죠. 5화 게이트로. 정상사상이 있으면은 5화 게이트에서 우리 각각의 K1, K2, K3의 미니멀 컷셋이 어느 하나라도 발생을 하면은 정상사상이 발생될 수 있다는 개념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확률을 구해주면 됩니다. 자, FT도로 구성이 됐을 때 각각의 컷셋은 5화로 되고요. 이 컷셋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사상들이 각각 2개가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발생 확률 수치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상태에서 컷셋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사상은 반드시 다 발생이 돼야 이 컷셋이 5화를 통해서 정상사상으로 들어가니 각각의 기본 사상들은 어떻게? 엔드게이트로 묶어줘서 이러한 내용의 게이트, 논리게이트 5화와 엔드게이트에 의한 신뢰도, 즉 발생 확률 등등을 구하게 되는 계산식을 적용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풀이 과정은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최종적인 답을 기억을 하라 했지만 항상 이제 출제 문제 같은 경우는 각각 대응되는 Q1, Q2라 자 이런 부분들이 언제든지 위치가 바뀌어지거나 한다 그러면은 답 자체가 틀려질 수도 있는 부분을 예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5화 게이트로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패스셋의 자 P 확률을 수치로 주어지는 대신에 이제 거기서 제시해 준 Q1, Q2, Q3의 수치를 갖고 그 다음부터는 일반적인 방정식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제해 준 상태에서 값을 구하는 이러한 문제를 한 번쯤은 풀어보고 이제는 이러한 개념들을 머릿속에서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어야 이제 이러한 문제를 응용할 수 있는 그러한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도 이제는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유형들은 2차
실기 때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논리기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1번은 전위기호라 되는데 일반적으로 생략 사상이고요. 그리고 2번에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결함 사상, 그리고 3번 통상 사상이 정답이 되어 있고 4번은 결함 사상이라기보다는 기본 사상이 되겠죠. 자, 현재까지는 이러한 기본적인 논리기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평이한 논리기호들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왔겠지만, 지금 우리 오화와 엔드게이트를 봤지만 점점 조금은 기본적인 논리 게이트를 틀은 그러한 게이트들도 충분히 논리 게이트들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적 엔드 게이트, 조합 엔드 게이트 해서 각각의 하위에 연결되는 입력되는 부분들에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을 주어짐으로 해서 출력이 될 수 있는 약간은 그 설명 부분도 보지만 조금 내용들이 길죠.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도 이제 서서히 출제 기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같은 거예요. 엔드 게이트와 오화 게이트로 유지가 되겠지만 항상 그 앞에 뭔가 이렇게 단서가 붙는 거예요. 위험지속, 배타적. 게이트 옆에 구성된 일련의 기호 속에 어떠한 조건이나 단서들을 달아서 그거에 의해서 출력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 이제까지는 우리가 뭐 결함, 기본, 생략, 뭐 이러는 통상 사상 이러한 것들만 외워주면은 어느 정도 하면 쉽게 문제가 나갔고,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출제 비중이 높아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출제 비중이 높아진다. 전반적인 시험 비중. 자, 이게 뭐 어떠한 안전관리론, 뭐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 그리고 뭐 전기 안전기술 이러한 부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화학, 기계 전반적인 과목에 걸쳐서 폭넓게 적용이 된다고 하는 부분들. 조금은 수험의 방법이 힘들겠지만 이제는 좀 이론 쪽에 집중을 해서 수험을 준비해야 또 2차 실기 때 가서도 그러한 문제 정답을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어떤 수험에 좀 이로운 빠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자, 이번 3회 시험을 통해서 조금 이제 예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험을 하실 때 충분히 시간적인 배분을 두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뭐 인강을 통해서 그리고 수험서의 내용 등을 한 2번 정도는 좀 일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기출문제를 이렇게 풀어주는 좀 정석적인 수험 방법을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